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요, 두 가지의 놀라운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신 뇌과학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엄마가 보통 임신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후에 출산한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이 실험을 쥐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네. 어미 쥐가 공포를 느꼈을 때 뭐 일정한 냄새를 뿜게 되고 이 냄새가 나중에 아기 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어미 쥐에게 이 박하향과, 그래, 아기를 갖기 전이죠. 네네. 새끼를. 그 박하향과 전기 충격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네네. 이걸 우리가 조건 반사라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전기 충격 없이 박하향만 줘도 향긋할 때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쥐가 이제 나중에 새끼를 이제 배에서 낳고 난 후에 이제 박하향만 주었더니 전기 충격 없이요. 네네. 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뭐 새끼들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새끼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고 이 새끼들도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동작이 늘어진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는 의미 없이 새끼들에게만 들만 그냥 나가오세요. 단 이제 저쪽 통에는 이 임의를 넣고 파이프로 연결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하향을 주었더니 이 어미가 공포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조건 반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 새끼 쥐들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고인데, 정말 우리가 이 산전 산후 조리를 참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 엄마들이 함부로 담배, 술, 젊은 여성분들이 아주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쥐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긴 하지만요, 뭐 사람도 많이 다르진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뭐 태교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 훨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도 나중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를 하시고, 나중에 나의 아이를 위해서 좀 우리 엄마들, 여성들은 관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를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의 대학교인데요. 아이오와 대랑 또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신생아들 또 조금 자란 우리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게 되는데, 이 옹알이를 보통 엄마나 아빠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답변을 잘 해준 아이들이 후에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한 건데요. 우리가 8개월 된 아이를 12쌍씩, 그리고 엄마와 아기를, 그리고 6개월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엄마가 막 반응을 하고 함께 그래 그러고 그러잖아요. 옹알이 하면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언어 습득 능력이 빠르더라.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엄마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더라. 또 실제로 이 옹알이를 할 때 엄마들이 아이가 비록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죠. 그렇죠.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에는 엄마 흉을 내가면서 말을 배우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죠. 예, 그런 것이 아마 언어 습득이 빨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옹알이를 할 때 엄마가 많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잘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예정의 전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실제로 그 옹알이를 할 때는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합니다. 울면서 옹알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옹알이를 하면은 엄마가 거기에서 참 기분 좋은 반응을 함께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옹알이도 잘하고 귀염도 받고 언어 습득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자 가만히 내버려둔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언어 발달에 차이가 있더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이 실험이 6개월간 12명의 이제 실험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그 모집단이 좀 작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옹알이를 한 것을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깨우침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감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많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꾸준히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체중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날씬한 몸매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부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과 부분 비만을 없애는 부위별 운동법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까? 뇌를 알면 보이는 성공적인 다이어트 지금 공개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은요. 근데 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천고인비다. 하늘은 높아지고 사람이 살찐다. 특히 저는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식욕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찌지 않도록 이번 가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저는 필기를 해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뇌를 알면 다이어트가 쉽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네. 김용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요, 뭐 원장님도 그러시고요. 마른 체형에 워낙 몸매 관리가 열풍이다 보니까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살쪄도 굉장히 내가 살이 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적절한 체중이 뭔지를 좀 알고 나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정 체중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본인의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네. 걷다가 0.9를 곱하시면 네. 가장 간단한 계산법으로 본인의 적정 체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키에서 100을 뺍니다. 100을 빼고 곱하기 0.9. 0.9요. 네네네. 곱하기 0.9에서 좀 약간 좀 골치가 좀 아파지는데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적어보면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적정 체중인 것 같아요. 네, 거짓말 아니고 정말 적정 체중인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도 뭐 당연히 적정 체중이시겠죠? 계산 안 하셨죠? 저는 뭐 상당히 아주 정상이다. 평균적인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질문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게 지방이라는 게 이게 신체는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호르몬이라든가 실제로 지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반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부족하면은 당장 생명이라든가 활동에 지장이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마치 지방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지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세포의 원료도 되고 호르몬의 원료도 되고 또 에너지의 원료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방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나쁜 지방이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도 이제 피하 지방과 우리가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복부 비만이 이제 많아지면은 소위 말하는 생활습관병, 고혈압, 암, 당뇨병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생활습관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가 빼려고 그래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몸이 유선당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체중 조절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네네. 또 실제로 이 체중은요 세트로 유지가 됩니다. 가령요 내가 80kg다. 그런데 설사를 만났다든가 무슨 뭐 사고로 인해서 한 몇 킬로가 빠졌어요. 네네. 그렇다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달 안 되면 몇 달 뭐 며칠이 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에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시상 하부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상하부는 자꾸 이제 먹자 그러고 신호를 보내는데 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일에 너무 바빠서 신호를 못 듣거나 혼자 신호를 들어도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내가 또 일을 한참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참아 그래서 이제 전두엽에서는 조금 참아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변연계가 이거는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네네. 도움을 내니까 변연계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옵니다. 그럼 그게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상하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중추가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럼 이제 시상하부 옆에 내가 이 말이 길어지는데 편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이름은 원시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시상하부를 지키는 호위병입니다. 이렇게 시상하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해지면은 이 편도체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령 다이어트 하던 사람들도 배고픈 건데 억지로 참고 있으면 어느 날 저녁에 뭐 화가 난다고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고 되죠. 폭식을 해버리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편도체 반응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보통 내가요 우리 이 비만 상태를 인지하려면은 6개월에서 1년쯤 걸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체중이 조절된 새로운 회로가 생겼다는 뜻인데 새로운 회로가 뇌에 정착이 되려면 대체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체중 조절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보면 뭐 그런 선전 문구가 많은데 그게 절대로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 체중,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적당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적당하게 몸무게가 늘면서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결론이 나는데요. 자, 그럼 과체중, 비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뭐 익히 알고 있지만 뭐 병명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시영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지방은 너무너무 몸에 중요한 건데요. 네. 현대인들은 대부분 과잉되어 있죠. 또 비만인 사람들은 특히 과잉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만들어내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고지혈증, 당뇨, 특히 이 지방이 많아지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지거든요. 뭐 뇌졸중이라든가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되게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비만이 되면. 너무 살이 찌면요? 그렇죠. 그게 외모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이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거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비만한 사람들의 뇌는 좀 다른가요? 뇌가 비만인 경우도 있나요? 아주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뇌에 어떤 기전이 비만을 부르게 할까? 최근에 이 국내 연구팀이 참 중요한 결론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생명의 중추, 시상하부에 네. 거기에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에 선모라는 것입니다. 작은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이거는 수신기예요. 다른 데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선모가 짧을수록 이 배가 부른 만복 중추의 신호를 잘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만복인데도 만복 신호라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계속 먹게 되니까 비만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선모가 적정한 길이가 있었는데 이게 짧으니까 네네. 이 만복, 특히 만복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만복 중추가 자극이 안 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조절하기도 힘든 힘들죠. 거잖아요. 뭐 힘들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네. 태어났으니까. 네. 그렇게 드는 생각은요. 저 오늘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뭐 질문이 넘쳐납니다.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유난히 먹고 싶은 걸 참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기들도 그래요. 아기들도 보면은 유난히 뭐 젖병 끝까지 쪽쪽 빨고 던지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입 짧은 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선천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건가? 이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태어날 때부터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식탐과 선천성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 식탐은 유전적인 요인하고 습관 요인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유전적인 요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장과 위장, 간장이 이 식탐하고 관련이 많다고 봐요. 근데 이 건강한 상태에서도 그게 좀 항진돼서 태어난 애들은 네. 식탐이 더 강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요인 위에도 어렸을 때 이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버릇이 되면서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치 이상이 돼야지만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릴 때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막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계속 칭찬을 네네네,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간단한 행위도 그 아이들한테 아 내가 잘 먹으면 칭찬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도 식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게 진짜 배고픈 게 있고 가짜 배고픈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 배고픈 거는 자기가 공복감을 느꼈을 때 느껴지는 배고픔인 거고요. 네네. 가짜 배고픔 대부분 심리 상태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우울하다든가 뭔가 허전하다든가 하는 마음들이 식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럴 땐 이게 가짜 배고픔이구나. 본인이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지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함을 느껴져서 식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사님, 그럼 뇌가요, 우울함을 느껴지는 뇌하고 배고픔을 느껴지는 거하고 같은 곳이 자극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상 하부에는 물론 자율신경 사령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부조증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도 물론 많죠. 가령 여성들의 입이라는 것은요, 먹는다는 행위뿐만 아닙니다. 말하는 행위도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정신분석적으로는 이 리비도라 그러는데 성적인 의미도 많습니다. 우리가 키스를 하면은 성적으로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고독한 사람이라든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으로 상당히 보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성적인 보상 만족도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 배고픈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정신적인 소위 이모셔널 흥거, 정신적인 배고픔 네네. 이것도 먹는 것으로 하니 이제 충족이 되니까 살은 더 찌고, 살은 더 찌니까 데이트도 없고.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지고 더 먹게 먹고. 되고. 점점 더 악순환이 정말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급적인 이 뭘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땐 친구들하고 정담을 한다든가, 뭐 차라리 영화관을 간다든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3분만 참아라. 3분. 그냥 뭘 탁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견물생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일단 맛있는 거를 눈에 보이게 놔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맞아, 집에 간식 없어져야 그리고 돼요. 뭐를 탁 먹고 싶어도 3분만 참는 겁니다. 가서 뭐 물을 한 잔 마시든지 산책을 한번 하든지 갔다 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3분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저도 항상 이 다이어트가 사는데 가장 힘든 일인데요. 자, 과대 다이어트 광고도 정말 많은데 이런 광고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 앞서 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음식인데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알아봅니다. 무조건 식사를 거른다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는 미미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1일 3식의 식습관이 신체 바이오리듬을 조절하는 이상적인 식사 패턴이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1일 3식은 소량으로도 만복감을 느낄 수 있고 식품을 골고루 먹는 균형식을 통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 하나로 검약 유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기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어도 몸에 오랫동안 저장하는 유전자입니다. 과거보다 먹을 것이 풍족한 요즘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죠. 동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검약 유전자는 서양의 식습관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비만 인구를 늘리는 요인이 됐는데요. 검약 유전자가 발달되는 식습관은 음식을 먹다 안 먹다 하거나 반복되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등이 원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식사량을 제한하면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에너지 소모를 원활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몸 상태에서 다시 식사량이 늘면 살이 급격하게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굶거나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을 위해 육류 섭취를 피하고 채소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량이 낮은 채소만 먹다 보면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고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근육의 손실 없이 체지방만 감량되도록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 순수 단백질 식품은 칼로리는 낮지만 부피는 커서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또 고기를 먹을 때 밥이나 면 등을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겨 단백질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포만감과 다이어트 시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 비타민 섭취를 위해 쌈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다이어트 최대적으로 손꼽히는 탄수화물.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 음식이 다이어트의 적은 아닌데요. 빵이나 라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달리 잡곡밥은 당 지수가 낮고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곡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염분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과 찌개, 젓갈, 김치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과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싱거운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보다 간장을 사용하고 이미 염분이 함유된 식재료는 별도의 간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식단 조절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꼭 지키세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어떻게 먹는 것이 좀 살 안 찌게 먹는 건지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원장님? 그런 게 좀 있다면 좀 덜 찌는 거,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게 있다면은 그걸로 간식을 대체해야지 간식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간식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라는 게 뭐냐면은 그 먹는 거하고 수분 부족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랑 목마른 그렇죠. 걸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가 아니라 네. 뭘 먹어야지 혹은 음료수를 찾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이 같이 들어오면 더 만족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물을 곁에 둬라. 저는 항상 그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뚱뚱한 미국인들은 항상 손에 콜라를 들고 있고 날씬한 프랑스인은 항상 옆에 생수병을 들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 물을 마셔봤을 때 배고픔이 충족된다면 그건 갈증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물로 대신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러면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견과류라든가 혹은 뭐 곤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이 저작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간식을 피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이 짠 거를 안 먹어야 됩니다. 이 짠 걸 먹으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중풍 환자가 OECD 국가에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짠 걸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짭짤한 깍두기 두 쪽이면 하루에 먹을 소금량을 우리가 다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짠 거를 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단 게 먹고 싶어요. 또 단 걸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 매운 거를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간식을 줄이려 그러면은 절대로 정말 이 미각을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각은 사실은 변성에 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미각이 파괴됐다. 그렇게 요즘 이제 매운 것도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뭐 무슨 청양고추라 엄청 정말 맵거든요. 예? 그런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이요.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음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미각이 변성에 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가지 자극을 하면 또 연쇄적으로 다른 반응이 또 일어나고 이게 미각 변성, 심지어 미각 파괴라는 학자들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의원에 가게 되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요즘에 잠 잘 잡니까? 이거를 기본 질문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방에서 보는 잠과 이 비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어린애들 일찍 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어른들도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는 게 건강에 좋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의학에서 자시라고 하는데 11시 전에 자게 되면은 몸의 호르몬 분비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되게 되겠는데 그 이후에 자게 되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게끔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성인한테도 중요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티형 체형이 자꾸 늘어난다. 특히 이제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곳에는 살이 많이 안 붙어도 군살이라고 해서 배랑 옆구리 쪽에 살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걸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거 뱃살, 방치하면 건강에 무리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 정상 허리 사이즈는 일단요, 여자는 한 85cm, 남자는 네네. 90cm가 넘어가면 이제 일단 복부 비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복부 비만이 건강에 더 안 좋은 이유는 이 내장 지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부에는 체지방과 내장 비만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은 뭐 당뇨병이라든가 뭐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이 장기 기능을 떨어뜨린다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해결해야지만 건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이 체지방에 비해서는 좀 이 분해시키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조절한다거나 운동을 해서 내장 지방을 빨리 없앨 수 있다는 게 좀 위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게 복부 비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실 이 다이어트의 허와실 중에 가장 궁금한 거 하나가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해야 아까도 뭐 전체적으로 배만 뺄 수는 없고 전반적인 운동을 해서 지방을 다 낮춰야만 이제 뭐 뱃살이며 이런 안 좋은 내장 지방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운동 너무 많이 하면은 운동하고 나서 더 먹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이 해서 빠지는 건지 좀 사실 의구심이 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운동과 식욕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운동을 꾸준히 한다. 내가 이 물어보니까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든 꾸준히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생활을 운동화해라. 뭐 운동하려고 일부러 따로 뭐 뛰고 뭐 그러지 말고 평소 생활을 운동화해라. 전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신선한 아침 태양을 받으며 30분만 걸어라.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괜히 이 골다공증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타민 D가 충분히 넘치고 그러면 하루에 정말 이 활동량이 절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단만 보거든 항상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은요. 요즘 어디 가보면 전기 아낀다고요. 내려가는 계단은 켜놓고 올라가는 계단은 꺼놨는데 오히려 그건 반대입니다. 참 이 반대로 해놨는데 올라가는 계단을 꺼놔야지 올라가면서 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적어도 100계단만 올라다니라. 그리고 지하철을 타거든 좀 서서 가거라. 서서 가는 것만 해도 균형 잡기 운동도 되고 굉장히 운동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평소에 그런 생활을 운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참 현대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 생활을 하면서 이건 운동이 되겠다 싶을 때는 가령 한 정거장 앞에서 걸어간다든가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 생활을 운동화해라. 저는 그렇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요. 자, 사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헬스장을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셔서요.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뭔지 전문 트레이너를 좀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적정 체중 유지와 복부 비만 해소에 도움을 주는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서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 체지방 감량에 상당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무릎 높이 정도의 지지대에 오른발을 올리고 왼발은 지면에 밀착시킨 다음 바로 섭니다. 상체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에 힘을 주고 밀어 올리며 공중으로 뛰어 오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발을 교대로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전신 운동이고요.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복부 비만 감소에 상당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복부 관리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에 팔을 고정시키고 엎드립니다. 그런 다음 한쪽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펴줄 때 반대쪽 다리를 끌어당기는데요. 이때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서로 교차해줍니다. 20회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이고요. 코어가 강화됨으로써 복부 비만 해소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푸시업 기본 자세에서 손 대신 팔꿈치만 구부려 바닥에 놓아줍니다. 몸은 발목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겨 최대한 수축시킨 후 자세를 바로 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가꾸세요. 자, 그러면 또 사람에 따라서 살찌는 부위도 좀 다르거든요. 뭐 한방에서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상체가 찌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체가 찌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럼 다이어트를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의학에서는 체질 이론이 있는데요. 이 타고난 체질이 양적인 체질들은 상체가 발달하고요. 음적인 체질은 하체가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건강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미용적인 측면인데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흔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네. 상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상체 운동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하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하체 운동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잘 빠지는 줄 알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체가 발달된 사람들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체의 근육량을 늘리고 상체는 오히려 스트레칭 같은 걸 해줘서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기혈순환이 좋아지면 지방도 더 잘 분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구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에 근육량을 더 키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위가 좀 많이 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를 많이 움직이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만 여기가 살이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 여자들 하체 비만, 허벅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전거 타면서 허벅지만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라. 내가 빈약한 부분 쪽에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네. 오해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진짜 많고요. 대신 이 미의 기준의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같이 이렇게 우리 꿀벅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이 탄탄하면서 굵은 허벅지를 미의 기준으로 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 거의 슬림한 다리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요가라든가 스트레칭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름에 휴가 가려고 단기간 다이어트 확 했다가 딱 이 시점이 다시 돌아올 시기거든요. 요요 현상 나타날 시기예요. 요요 현상 가장 줄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요요 현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요요 이렇게 던지고 애들 갖고 노는 네. 그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요가 밑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 올라오지는 못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빼고 단기간에 다시 쪄버리는 거죠. 그래서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지금 병원에서 주로 권하는 방식이 네. 3개월 동안 감량을 했으면 유지 기간도 3개월은 최소한 둬야 된다. 이런 플랜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너무 바꾸는 다이어트는 요요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라든가 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다든가
이런 다이어트법들이 단기간엔 효과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요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건지 요요 현상 막는 방법까지 쭉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 기록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는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좀 알려드렸다고 하면요. 뭐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다 빠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별로 좋은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영상 만나시고요. 계속해서 마무리 이어갑니다. 팔뚝, 허벅지, 옆구리, 부분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부분별 살 빼기 운동법을 알아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위에 집중적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빠져서 좀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의 살을 빼주는 운동입니다. 오른발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바닥에 다리를 내릴 때 버티면서 내린다는 느낌으로 실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발을 교대로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팔뚝살을 빼주는 동작입니다. 팔뚝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서 하시는 방법은 양손은 엉덩이 폭보다 살짝 넓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앞으로 뻗고 시선은 발끝을 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구부리면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펴줍니다. 같은 동작을 20회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다음은 등과 옆구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덤벨을 잡고 푸시업 자세를 취해주세요. 왼팔로 체중을 지지하고 오른쪽 덤벨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내려놓습니다. 몸통을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덤벨을 들어 올려 몸과 팔이 T자 형태를 이루게 해줍니다. 다시 푸시업 자세를 취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같은 동작을 20회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배운 부분별 운동법으로 건강한 몸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또 지능이 높게 발달했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수질자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학을 즐기는 사람들. 차분히 생각해서 그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풀고 놀아야지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교과서가 여러 종류라서 모든 교과서가 다 박사님, 다이어트에 지쳐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우리가 꼭 만복, 배가 퉁퉁 불러야지 이제 이 빠지는데 정말 다이어트의 기본은 천천히 먹는 겁니다. 네. 우선 천천히 먹고 오래. 그렇게 한 입에 30번 씹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가지고 식욕이 조절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돼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항상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퉁퉁 부리고 아이고 잘 먹었다. 배를 퉁퉁 칠 정도면 120% 오버합니다. 벌써. 그렇게 조금 아쉽다 싶은 선에서 밥을 숟가락을 놓는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배가 식사 좀 되면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소리입니다. 배에 쪼르륵 소리가 한 번씩 나는 것은. 이건 왜냐하면은 이럴 때 장수 유전자가 온이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는 장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장수 유전자는 옛날에 우리 원시 시대에 못 살 때,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살아남도록 조물주가 장수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상사태를 위해서. 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조금 배고픈 상태를 내가 조금 즐기는 정도로 배에 쪼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때는 장수 유전자가 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꼭 다이어트라는 것은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장수 유전자를 한 번씩은 온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계속 잠자도록 내버려 둬가지고는 건강 장수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가벼운 다이어트는 자기가 조금씩 평소에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도 없이도 내가 좀 한 술을 더 먹었으면 싶을 때 수저를 놓으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현대인에게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정 체중을 아시고 이거를 자신의 생활과 건강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계속 맞춰 나오고 계시면은 건강도 잡으실 수 있고 아름다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한 이야기의 결론은요, 결국에는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시기에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일맥한의원의 김용민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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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허 처방전입니다. 박사님, 오늘의 처방전 내려주시죠. 예, 오늘은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일찍 자자 하는 것이 제 특수 처방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최근 그 생활 리듬 조사에서 68%가 밤 12시가 돼도 아직 잠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찍 자라는 것은 꼭 야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야식도 또 자꾸 유혹이 많죠. 우리가 술집에 가면 안주 먹듯이 또 집에서 TV 보더라도 계속 손이 뭘 좀 이렇게 부스럭 뭐 이제 그것도 첫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찍 자야지. 여러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잘 잔 나이가 잘 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도 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 피로 회복이 잘 됩니다. 이렇게 그때 자는 첫잠하고 여러분 새벽에 뒤척이며 자는 잠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이게 첫째 피로 회복이 좋고 둘째는요. 성장 호르몬은 이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이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실제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대개 한 80kg 체중이면은요, 자는 동안에 자기 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면은 거의 한 1kg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호르몬이 밤에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잘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요.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또 다이어트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잘 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도 사실 많이 못 자는 스타일이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 싶긴 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잠자기 전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좀 꺼놓으시고요. 잘 자는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허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무리 때입니다. 오늘은 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맛은 우리의 혀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뇌는 눈으로 보는 모양과 빛깔, 또 냄새, 광고에서 얻은 이미지 등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모두 합쳐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색깔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들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깔만 다른 똑같은 모양을 한 젤리가 있습니다. 이 젤리에는 맛과 향이 나지 않는 각각의 색소가 들었는데요. 하나는 노란색, 또 하나는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 맛은 모두 같은 젤리인 거죠. 이 젤리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맛인지 물어볼까요? Neli sence? Senin nasıl? Kivi. Evet. Cevabını Ben verdi. anladım. Kivi diyorsun. Sen? Ben bir düşüneyim. Az önce ne demiştin? Kiraz. Peki şimdi tadı nasıl? Ne gibi? İşte. Evet. Senin cevabın tatlım. Ayva. Ayvalı mı? Peki. Tamam. Teşekkür ederim. Aslında biliyor musun bunların hiçbirinin tadı yoktu. Ama ya ben zaten gördüm tadını. 색깔만 다를 뿐인데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보여지는 색깔과 같은 색을 가진 과일의 맛을 느꼈다는 건데요. 색이 맛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어른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전문가 소믈리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먼저 화이트 와인에 맛과 향이 없는 빨간 색소를 넣어 레드 와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소믈리에들에게 시음회라고 말한 뒤 이 와인을 맛보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맛은 다르게 평가되죠. 보통 레드 와인은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화이트 와인보다 떫은 맛이 강하고 질감 자체가 무겁습니다. 반면 화이트 와인은 가볍고 산뜻한 맛을 내죠.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이라고 속인 시음회에서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들에게 와인의 재료가 무엇인지 적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소믈리에들은 모두 레드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적어냈습니다. 특정 적포도의 종류나 블랙커런트, 딸기 등 적포도의 색을 내고 적포도의 맛을 내는 종류를 적어낸 거죠. 이제 이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까요? 레드 와인의 맛과 풍미를 느낀 소믈리에들. 사실 색소를 탄 화이트 와인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와인의 맛을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소믈리에들이 무능력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죠. 적포도라고 생각하고 그 맛과 풍미를 떠올리면 적포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요. 즉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와 이미지가 맛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일반 콜라와 맛이 다르다, 혹은 조금 싱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영화관에서 일반 콜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콜라를 건네줬습니다. 콜라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 스크린을 통해 콜라를 마셔보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콜라를 마셔보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 마시는 콜라가 다이어트 콜라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 콜라가 다이어트 콜라라는 사실을 공개해볼까요? 자신이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칼로리 없는 콜라라는 이미지가 다이어트 콜라의 맛을 좀 더 가볍게 느끼게 한 건 아닐까요? 이처럼 맛은 우리의 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식욕 또한 색깔에 영향을 받는데요. 빨간색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하죠. 파란색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는 이유는 자연에서 나는 음식 재료에서는 이 파란색이 거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연적이지 않은 색깔이 음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욕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뇌과학 마무리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환기시켜드리기 위한 퀴즈를 내주셔야죠. 네. 오늘은 호르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호르몬이 있어야지 우선 잠이 잘 들고 또 들었던 잠을 밤새 계속해서 잘 잠을 자도록 유지를 해주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호르몬은 실제로 우리 내분비 대사라든가 또 다른 호르몬 기능도 잘 원활하게 피부 재생도 잘 되고 휴식도 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은 도파민입니다. 2번은 멜라토닌, 3번 아드레날린입니다. 셋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번호가 있다면요. 지금 바로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를 찾아 들어오시면 그 안에 퀴즈 응모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또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분들께 저희가 브레인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알짜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젠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참 불행히도 요즘은 즐거워야 될 학교 생활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가면 동급생들끼리 싸움도 하고 맞기도 하고 왕따가 되고 학내 폭력도 이게 보통 문제가 되고 또 요즘 또 스마트폰 해가지고 아주 정말 아이를 매장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단순히 입시 성적 뿐만 아니고 정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 아이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꼭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들에게 정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다음 주에 진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